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삶의 1순위로 생각하시나요? 그 사건을 겪기 전엔 저도 돈이나 명예 같은 물질적인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직접 겪고 나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믿음과 사랑이더라고요. 모든 고통이 지나간 지금 전 세상에서 제일 믿고 사랑하는 남편과 서로를 위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저희 부부를 이렇게나 끈끈한 사이로 만든 그때 그 사건 궁금하시죠? 충격적인 그 사건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저는 정육점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아주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과 저 세 식구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죠. 하지만 고2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손을 다치신 이후로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진 사고 후유증으로 손을 떠셨고 정육점을 운영하기 어려워졌어요. 고기 손질은 아버지만 할 수 있었기에 어머니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저는 자꾸만 어려워가는 집안 형편에 큰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저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업하려고요. 대학 가봐야 등록금도 비싸고 교재랑 생활비까지 하면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대학교 졸업하고도 바로 취업할 건데 그냥 수능 안 보고 바로 일 시작할래요. 딸, 엄마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하지 않겠어? 엄마가 돈을 좀 빌려볼게. 엄마 친구들한테 부탁하면 너 첫 학기 등록금은 구할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이미 빌린 돈 많잖아요. 나 정말 괜찮아요. 어차피 공부에 큰 뜻도 없고 그냥 빨리 돈이나 벌고 싶어요. 내가 돈 이만큼 벌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릴게요. 어머닌 제가 안쓰럽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날 밤 아버지도 소주 한잔 하시며 남몰래 우셨다고 해요. 그렇게 저는 수능도 보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느 공장의 경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고 전까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갑자기 생계전선에 뛰어들려니 정말 힘든 일이 많았어요. 현희 씨, 오늘 저녁에 일정 없지? 오늘 야간 근무 좀 부탁해. 내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어? 네? 전 격리직인데 제가 왜 야간 근무를 해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부탁하시면 곤란해요. 아이, 부탁 좀 할게. 현희 씨가 나처럼 가정 있는 것도 아니고 애인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좀 도와줘. 그냥 기계 잘 돌아가는지 보고 있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부탁할게. 공장 직원들은 제가 어리고 혼자라는 이유로 번번이 귀찮은 일을 떠맡겼어요. 가끔은 저 혼자 공장에 두고 자기들끼리만 저녁을 먹고 오기도 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서럽고 억울했지만 집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걸 아시고 항상 미안해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 하나도 안 힘들다며 걱정하는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제가 힘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마 부모님이 더 힘들어할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전 꾸역꾸역 힘을 내며 사회생활을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말단 공무원으로 말이 없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첫인상은 좀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실망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람이 속이 깊고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제 말에 공감도 잘해주고 상대 이야기를 경청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죠. 남편도 제게 호감이 있어 보였고요. 현희 씨는 말씀을 참 재밌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말재주가 별로 없거든요. 현희 씨처럼 말재주가 뛰어나신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동현 씨도 목소리가 좋으셔서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듣게 되는걸요. 계속 대화하다 보니 동현 씨는 참 겸손하신 분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그냥 좀 숫기가 없는 편이라 그래요. 현희 씨가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래도 오늘은 좀 덜 긴장했네요. 남편은 말은 덜 긴장했다고 하면서 연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었어요.
저는 왠지 그 모습이 귀여워 보여 이 사람을 조금 더 만나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만남이 잦아지고 저희는 마침내 연인이 되었어요. 남편과 연애하며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남편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대충 알 것 같더라고요. 현이야,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형이 변호사야. 나랑은 참 다르지? 난 말단 공무원인데 말이야. 또 그런 자신감 없는 소리 한다. 당신이 뭐 어때서? 공무원 되긴 뭐 쉬운 줄 알아? 물론 당신 형이 변호사인 건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형이랑 비교할 거 없잖아. 당신은 당신이고 형은 형이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사실 어릴 때부터 난 형이랑 비교를 많이 당했거든. 형은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은 사람이라 늘 칭찬만 받았고 그에 비해 난 공부도 못하고 내성적이어서 늘 혼나기만 했어. 사춘기 땐 형이랑 차별하지 말라고 반항도 많이 했는데 막상 형이 변호사가 되는 걸 보니까 정말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싶더라고.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해야 하나? 남편은 언제나 형 이야기만 나오면 누가 혼내는 사람도 없는데 잔뜩 주눅이 들었어요. 어릴 적 얘기를 쭉 들어보니 어머니께 차별을 당했더라고요. 늘 남편과 형을 비교하면서 혼을 내셨대요. 어릴 적 남편이 어떤 말들을 듣고 자랐는지 저도 들었는데 전에 듣기만 해도 화가 나더군요. 남편의 어머니는 이런 말들을 달고 사셨대요. 얘 동현아, 넌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니? 난 이런 성적표 살다 처음 본다. 엄마,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 거예요. 저번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공부도 못하는 게 어디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네 형은 과외 한 번 안 시켜도 알아서 1등을 척척 받아오는데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머린 장식으로 달고 사는 거야? 정 모르겠으면 형한테 물어보기라도 해. 아유, 하는 거 보면 답답해서 정말. 같은 배에서 났는데 쟨 왜 저러나 몰라. 남편이 성적을 올려와도 계속 비교만 하시니 잘하면서 계속 움츠러들기만 한 거죠. 그래도 심성이 고운 남편은 형에게 살가운 동생이었대요. 남편의 형이 집에 친구들을 잔뜩 데려오는 날이면 남편이 먼저 라면도 끓여주고 과자 심부름도 했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형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대요. 야, 네 동생 진짜 착하다. 난 우리 형이 심부름 시키면 하기 싫어서 맨날 도망가는데 이렇게 라면도 끓여오고 말이야. 내 동생? 동현이 착하지. 나도 동생한테 잘해 임마. 야, 동현아, 10,000원 줄 테니까 과자 좀 사다 줘. 남은 돈은 너 가지고. 알았어 형. 형 좋아하는 과자로 사오면 되지? 고맙다 내 동생. 그래도 다행히 형제 사이 나쁘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남편 어머니의 비교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은 이 집에서 계속 살려면 공부를 해야겠다 싶었답니다. 하지만 공부에 큰 소질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형처럼 좋은 성적을 받아오긴 쉽지 않았죠. 시모는 조롱에 가깝게 남편을 타박했고요. 아니, 공부한다고 날마다 밤새고 도시락을 2개씩 싸들고 다니면서 이걸 그 결과라고 받아온 거야? 난 또 전교 1등이라도 하는 줄 알았네. 네 형은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면서도 매번 전교에서 노는데 넌 언제 형 따라갈래? 엄마, 제가 동현이 공부 좀 도와줄게요. 너무 혼내지 마세요. 얘도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아이고, 우리 착한 큰아들. 그래, 네가 과외 좀 해줘라. 엄마가 용돈 많이 줄게. 너 형 말 잘 듣고 무조건 형만 따라해. 알겠어? 그래도 반이나 따라잡을까 모르겠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차별 속에서도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사이 형은 유명대학 법대에 진학했고 남편 집안에서 장남의 위상은 정말 하늘을 찔렀다네요. 남편 어머니는 남편 형에게 그저 공부만 하라며 다달이 엄청난 생활비를 보냈고 사법고시를 준비할 땐 날마다 직접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옆에서 밥을 떠먹였대요. 그렇게 온 가족의 관심이 형에게 집중되었을 때
남편은 고졸 특별채용으로 구급 공무원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합격했다고요. 저도 이제 공무원이에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야 빛을 보나 봐요. 뭐? 그게 정말이냐? 어디 보자. 공무원 합격증. 에이, 근데 9급이야? 9급이면 완전 말단 아니냐. 난 또 7급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그래도 뭐 축하한다. 학교 졸업하고 대학이나 갈 수 있으려나 했는데 역시 내 아들이 맞긴 한가 보네. 오늘 네 형도 불러다 외식이나 하자꾸나. 남편은 그날 먹은 고기가 그때까지 가족끼리 한 외식 중에 제일 맛있고 기뻤다고 해요. 남편은 그렇게 공무원이 되었고 남편의 형도 아주 장기간의 사법시험 준비 끝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날 남편의 어머니는 동네마다 플랜카드를 걸고 동네 잔치까지 열었다고 하네요. 동네 아주머니들을 다 모아두고 입이 마르도록 형 칭찬을 해서 듣고 있던 남편 얼굴이 다 빨개질 정도였답니다. 아니, 우리 큰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니까.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말이야.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우리 큰애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니 귀엽고 큰일을 해냈네. 이제 두고 봐.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잘 벌고 제일 유명한 변호사가 될 테니까. 아유, 동민 엄만 정말 좋겠네. 아니, 그 작은 아들도 공무원이라며? 아들 둘 다 나란 일을 하게 됐네. 비법이 뭐야 대체? 우리 둘째? 뭐 그래, 걔도 공무원이긴 하지. 아무튼 우리 첫째가 말이야,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란 잔소리 한 번은 안 했는데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예습 복수까지 다 하는 애였다니까. 옆에서 음식을 나르던 남편은 그 소리를 다 듣고도 엄마가 얼마나 좋으면 저러실까 싶어서 그날은 서운해하지도 않았대요. 살면서 정말 눈물 쏙 빠지게 서운한 일은 따로 있었죠. 바로 남편 아버지의 장례식이었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제게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해주며 아직도 눈물을 글썽일 정도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나 25살 때쯤이었거든. 평소에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합병증으로 한갑도 안 돼서 세상을 뜨셨어. 형은 연수원에 가 있느라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고 나랑 어머니만 마지막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순간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고 이러시는 거야. 여보, 우리 큰애 당당히 변호사 되는 거 보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래도 고마워요. 선물 같은 아들을 주고 가서. 아버지를 보며 나도 울고 있었지만 어머니 말을 들으니까 너무 서운한 거야. 정말 엄마한텐 난 안중에도 없나 싶었어. 곧 큰형이 병원에 왔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지만 어머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니까. 내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어머님도 그때 너무 경황이 없으셨던 거 아닐까? 그래도 당신 정말 속상했겠다. 자라면서 비교도 많이 당했다면서. 나도 어머니가 정신없는 와중에 크게 의미를 안 두고 하신 말씀일 거라 믿고 싶어. 내가 자라면서 어머니께 서운한 게 많아서 더 크게 느끼는 거겠지? 그러면서 남편은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아직도 서운함이 가득 묻어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그저 가만히 위로만 해주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3년간 연애를 했고 둘 다 30이 넘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라며 서로 모은 돈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저는 큰 돈을 모으지 못했지만 그래도 20살부터 일하며 모은 돈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으로 일한 남편이 모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을 보고 남편을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무원인데 왜 모은 돈이 하나도 없는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있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오빠가 연차도 꽤 되고 공무원 월급이 그래도 아주 적지 않은데 왜 모은 돈이 없는 건지 물어도 돼? 혹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거야? 그게 말이야.
사실 이제까지 월급을 어머니가 관리해 주신다고 해서 거의 다 드렸어. 10년 넘게 월급의 70% 정도를 드렸던 것 같아. 아마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그동안 모은 돈 주실 거야. 저는 남편 말을 듣고 그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남편 어머니가 맡아서 관리해 주신다니 그 돈이 설마 어디 갈까 싶었어요. 저는 남편 말을 믿고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우선 직장을 야근이 적고 조금 더 안정적인 중소기업 격리로 이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제 시모가 되는 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인상이 아주 강하고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절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현이라고 합니다.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 반갑다. 먼 길 오느라 배고프지? 얼른 식사부터 하자꾸나. 시모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요리를 잘하신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겉절이가 정말 예술이었죠. 어머님, 이 겉절이 정말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게 이때까지 먹어본 겉절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쁘네. 결혼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담그는지 알려줄게. 그때 다 배워가.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제가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어머님 솜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다 하게 돼 있어. 난 뭐 처음부터 잘했었겠어? 내 말만 잘 듣고 부지런히 배워도. 시모가 하도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시모를 몇 번 더 만났는데 그때마다 음식을 배우라는 둥, 살림을 배우라는 둥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림은 어른한테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 거야. 생각 같아선 몇 년 같이 살면서 가르치고 싶은데 요즘 애들은 그럼 싫어하지? 그래도 직장 관두고 여유 생기는 대로 자주 시댁에 와서 배우고 또 배워라. 네? 어머님, 저 직장 관둘 생각 없어요. 이직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계속 일할 생각이에요. 뭐? 그럼 애는 언제 가져서 어떻게 키울 생각이냐? 설마 애 낳고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하겠다고? 어머님, 요즘 회사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아이 낳고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냐? 작은 회사 격리라고 해서 그런 복지를 써먹을 수 있으려나 했는데 뭐 그렇다면 잘 됐구나. 근데 월급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관두는 게 낫지 않겠니? 받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듣고 보니 시모는 제 직장을 영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벌어서 아이 키우고 살 수 있나요? 저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결혼 준비도 열심히 해나갔죠. 상견례도 별탈 없이 마치고 이제 정말 큰돈이 나갈 때가 되어서 남편과 함께 시모를 찾아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맡긴 돈은 언제쯤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저희도 집도 얻어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요. 지금까지 예식장 예약이나 다른 비용을 전부 현희 돈으로 썼어요. 이젠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돈? 무슨 돈 말이냐? 내가 돈이 어디다고 돈 달란 소리를 해? 무슨 돈이냐뇨? 제가 그동안 월급 받은 거 거의 다 드렸잖아요. 농담하지 마시고 이제 저 주세요. 아, 그 돈 말이야? 난 또 무슨 소리 하나 했네. 넌 어련히 내가 안 줄까봐 이렇게 빚쟁이처럼 찾아와서 독촉하는 거야? 조만간 돈 찾아줄 테니까 걱정 마라. 시모는 그 돈을 곧 줄 생각이었다며 도리어 화를 내셨어요. 저와 남편은 시모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가계약까지 걸고 온 상황이었거든요. 시모가 남편 돈을 돌려주면 잔금일에 맞춰 입금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돌려받은 돈은 충격적인 액수였습니다. 공이 하나 빠진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세어보았다니까요. 엄마, 이건 1,000만 원이잖아요. 왜 1,000만 원뿐이에요? 제가 10년도 넘게 드렸잖아요. 설마 그 돈
다른 데다 쓰신 거예요? 남편이 조금 언성을 높여 얘기하자 시모가 곤란해하며 머뭇거리더라고요. 아들, 진정하고 이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사실 네 형 작년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잖니. 하도 급해서 거기다가 좀 썼다. 네 형같이 유능한 변호사가 언제까지 남의 사무실에서 월급쟁이로 있긴 아깝잖아.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줬어. 어머니, 그럼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이제 와서 딸랑 1,000만 원 내밀면서 이러시면 전 어떡하라고요. 형도 그게 제 돈이었다는 거 알아요? 사무실을 당장 팔든 뭐라든 그 돈 당장 돌려주세요. 아니면 형 사무실로 제가 찾아갈 테니까요. 아이고, 안 그러던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그 돈은 꼭 갚아줄 테니까 진정해라. 네 형 중요한 일 하는데 그런 일로 사무실에 막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 엄마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몇 년 안에 다 돌려줄 테니까 한 번만 넘어가다오. 저는 옆에서 그 말다툼을 듣고 있었는데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엄마라지만 상의도 없이 큰아들에게 그 돈을 다 줬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시모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계속 사정사정을 했고 남편은 속상한 마음에 본인 머리를 다 쥐어뜯더라고요. 아들, 며느라, 내가 둘 결혼하는데 절대 지장 안 가게 할게. 그러니까 큰일하는 형, 동생이 한번 도와줬다고 생각해 줄 수는 없을까? 네 형이 사무실 잘 되면 너한테 제일 먼저 보답할 거야.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잖니. 엄마, 보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제 돈을 썼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형한테 쓴 돈 아까워서 이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언제까지 집에서 무시받던 둘째가 아니라고요. 엄마가 지금 얼마 가져가신 건지 알긴 아세요? 알았다. 그래, 알았어.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돈은 꼭 갚아주마. 날 봐서라도 한 번만 이해해 줄 수 없겠어? 저희는 싹싹 비는 시모를 더 추궁할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이 공무원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집 계약을 마무리했어요. 물론 대출에 따른 이자까지 시모가 몇 년 안에 다 돌려주신다는 확답을 받았고요. 이렇게 결혼 전에 잡음이 심했는데 제가 왜 남편과 결혼을 진행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결혼을 깨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는 남편의 사람 됨됨이 때문이었죠.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을 만날 때면 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걷곤 했어요. 아버지가 손에 잔떨림이 계속 있어서 언제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셨거든요. 남편은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지기라도 하실까봐 걱정된다며 언제부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더라고요. 아빠, 사위랑 이렇게 손잡고 걸으니까 어때요? 어색하진 않아요? 사실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 우리 강서방이 내 생각해서 손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걸 알고 나니 너무 좋기만 하구나. 장성한 아들이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하기도 하고. 장인어른, 제가 손도 잡아드리고 사우나 가서 때도 밀어드리고 아들 노릇 잘할게요. 그러니까 계속 건강하기만 해주세요. 다정하게 걷고 있는 남편과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 어떤 날은 눈물이 날 것 같이 좋았어요. 이런 남편을 두고 어떻게 이별을 생각하겠어요? 남편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저와 우리 가족의 손을 놓지 않을 사람이니까요. 저흰 그렇게 우여곡절 많은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는 듯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시댁에 가지 않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시숙은 저희보다 6개월 먼저 결혼해서 저에게 형님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시숙과 같은 로펌에서 만난 변호사라고 했어요. 시모는 말끝마다 저와 형님을 비교하며 제 직장을 깎아내렸어요. 난 우리 큰아들하고 첫째 며느리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변호사 아들의 변호사 며느리라니 정말 완벽하지 않니? 그에 비해 우리 둘째 며느린 말하기도 싫다. 내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직장 다닌다고 얘기도 안 해.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그때마다 남편이 저 대신 화를 내주었죠. 어머니, 이 사람 듣고 있는데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직장이 뭐 어때서요? 멀쩡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뭐 내가 틀린 말을 했냐? 난 네가 아무리 말단 공무원이라도 그래도 명색이 공무원인데 비슷하게 나란히 하는 사람을 만날 줄 알았지. 근데 경리가 웬 말이야. 첫째네랑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왜 비교를 하시냐고요. 형은 형이고 전 저예요. 저희들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이 사람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형네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들 무서워서 말이나 한마디 하겠어? 벌써부터 지 마누라 편드는 것 좀 봐라. 결혼하면 아들이 아니고 하며느리 남편이라더니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 하나도 없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어 너무나 고마웠지만 시모의 차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댁에 무슨 일만 있으면 회사의 눈치를 보며 휴가까지 내서 와야 했는데 형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코빼기도 안 보여도 면제가 되더라고요. 시모는 오히려 먼저 나서서 오지 말라며 형님을 배려해줬어요. 그래. 우리 변호사 며느리 아유 바쁜데 뭘 와. 오지 말고 너 일 봐라. 뭐? 돈을 보냈다고? 괜찮다니까 그러네. 제사야 둘째하고 나하고 하면 되지. 그래 고맙다. 둘째 바꿔달라고? 알겠다. 예, 네 형님 전화다. 와서 받아라. 저는 하던 설거지를 내려놓고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동서, 번번이 미안해서 어떡해? 혼자 또 고생하겠네. 아니, 내가 꼭 가려고 했는데 급한 사건이 들어와서. 이게 또 나 없으면 안 돌아가는 일이거든. 아, 동선 잘 모르겠구나? 아무튼 매번 미안하게 됐어. 형님, 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저희 남편 돈 갚아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면 오히려 제가 감사하고요. 건강 챙겨가면서 일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형님은 바쁘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시모도 한급하게 자리를 뜨더라고요. 시모고 형님이고 돈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기 급급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는 아침부터 몸이 너무 좋지 않아 회사에서 조퇴까지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남편도 대체 휴무일이라 마침 집에 있었는데 제가 식은땀까지 흘리며 아파하자 계속 옆에서 병간호를 해주었어요. 여보, 열이 많이 나는데 수액이라도 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약도 먹었고 당신이 계속 간호해줘서 아까보단 괜찮아진 것 같아. 좀 자다 일어나면 낫겠지 뭐. 당신 이렇게 아프니까 너무 속상하다. 아프지 마, 어? 남편은 제가 아파서 속상하다며 저보다 더 아픈 얼굴을 하고 열심히 병간호를 했어요. 저는 안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남편은 밀린 설거지를 한다며 주방에 가 있던 때였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지금 자다가 일어난 거야? 아, 오늘 휴가 내서 집에 있어요.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아, 그게 말이야. 내가 너랑 급하게 할 일이 있다. 지금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가능하면 빨리. 아, 지금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이도 오늘 휴가인데 같이 갈까요? 아야, 아니다. 너 혼자만, 너만 와. 동현이한텐 절대 말하지 말고 꼭 혼자 와야 된다. 알았지? 아주 급한 일이야. 시모가 하도 급한 일이라고 하니 몸은 계속 안 좋았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죠. 간단하게 나갈 채비라고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께 좀 다녀올게. 어머님이 나한테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 어? 지금? 당신 그 몸을 해가지고 어딜 간다고? 전화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당신 아프다고. 아니야. 어차피 차로 15분이면 가잖아. 그러니까 얼른 갔다 오는 게 나아. 얼마나 급한 일이면 나 혼자 부르셨겠어. 걱정 말고 금방 다녀올게. 여보,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알겠네요. 내가 어디 위험한 데가? 어머니께 가는 건데 뭐. 당신도 좀 쉬고 있어. 쉬는 날인데 나 때문에 쉬지도 못했잖아. 저는 옷깃을 여미며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차에서 뜨거운 물도 마시고 컨디션을 올리려고 노력했어요. 시모 앞에서 아픈 티 내봐야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거든요. 그렇게 시댁 근처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아, 어머님,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시댁 마당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그 넓은 마당이 어떤 광경이었는지 아시나요? 마당 전부에 절인 배추로 가득이었다니까요. 어림잡아도 100포기는 넘는 것 같았어요. 왔니?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좀 오라니까. 하여간에 느려 터져선. 잔말 말고 이것부터 받아라. 이거 오늘 안에 다 끝내야 하니까. 시모는 제게 대뜸 앞치마를 던졌어요. 얼떨결에 받으니 내친 김에 고무장갑도 하나 건네더라고요. 이게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김장하시게요? 이 많은 배추를 혼자 어쩌시려고요? 그러니까 널 부른 거 아니냐. 이걸 나 혼자 어떻게 해? 이 시숙하고 형님이 내가 담근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지? 그래서 마침 김장철도 됐고 얼른 담아다가 보내주려고 한다. 거기 그러고 서 있지 말고 빨리 손 씻고 와서 김장하자꾸나.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잠깐 내리는 듯 했던 열이 다시 오르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어머님, 지금 저더러 김치 담그라고 부르신 거죠?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혼자 오라더니 김장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 연락받고 얼마나 헐레벌떡 온 줄 아세요? 그래, 아이 김장하라고 불렀다니까. 뭘 2번, 3번 물어. 네 시숙네도 보내고 우리 첫째 며느리 사돈댁에도 해서 보내야 돼. 사돈댁이 또 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 댁으로 갈 김치는 시원하게 굴도 넣고 더 특별하게 신경 좀 써라. 난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그거부터 하고 있을 테니까. 어머님, 제가 왜 그 댁 어른들 김치까지 챙겨야 하는데요. 저 오늘 몸이 아파서 휴가까지 내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이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아픈 몸을 끌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생각은 하세요? 아니면 적당히 공짜로 부려먹을 식모찜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것 좀 봐라. 아주 시엠을 잡아먹겠다 너. 이래서 배운 거 없는 애를 들이면 안 된다니까. 내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하나 없는 널 왜 며느리로 받아줬겠냐? 다 이런 데 써먹으려고 들인 거지. 우리 첫째 며느리는 잘난 며느리를 골랐으니까 둘째는 옆에서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지 않겠니? 뭐라고요? 어머님 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꾸 요리 배워라 살림 배워라 하시더니 그게 그 뜻이었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널 써먹을 데가 뭐 있겠니? 집안이 좋기래 뭐 하나 내세울 게 있기래. 나 참 그래놓고 결혼할 때 오히려 돈 달라고 난리였지? 저는 말문이 막혀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자꾸 눈물이 먼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벼랑간 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큰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려고 이 사람 부르셨어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절 혼자 보내기 걱정이 돼서 제 뒤를 쫓아온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저 어머니가 평생 형이랑 비교하고 저 무시해도 다 참고 살았어요. 그래도 형이 나보다 공부 잘하니까 형이 변호사니까 하면서 참았다고요. 근데 저로 모자라 이 사람한테까지 못되게 구시는 거예요?
대체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너 대체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거야? 이제 마누라 편을 들다 못해 이 엄마한테 고함까지 치는 거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네가 이딴 식으로 구니까 네 형이랑 비교를 당하는 거야. 네 형이랑 형순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 줄 알아? 저 지금까지 어머니 말 한 번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순종은 무슨 순종? 네가 언제 내 말 들었냐? 내 말 들었으면 네 형처럼 변호사 되고 판검사 됐어야지. 제발 형이랑 비교 좀 그만하세요. 전 뭐 바보라서 이때까지 참고 산 줄 알아요? 다 엄마 불쌍해서 참은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기댈 곳이 잘난 형뿐이라서 저러시나 보다 넘긴 거라고요. 그런데 제 와이프한테까지 이러시는 건 저 절대 안 참아요. 아니 못 참아요. 저 오늘부터 이 집안에 아들 안 합니다. 어차피 저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하셨죠? 잘 됐네요. 저도 부모 형제 없다고 생각하고 연 끊고 사렵니다. 제가 결혼 전 아껴둔 돈은 좋은 말 할 때 돌려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제 서로 남남이니까요. 뭐야? 그 돈 내가 썼냐? 내가 썼어? 한이영 변호사 사무실 개업 때 쓴 거라니까. 넌 기어이 그걸 돌려받고 싶니? 네, 돌려받아야겠어요. 제가 어머니께 돈 맡겨둔 거지 형한테 준 건가요? 형한테 준 돈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제 돈 받아야 하니까 알아서 처리하시고 전 제 돈만 받아가겠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그동안 쌓였던 말을 토해내듯 외치고 옆에 서 있던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가자. 이제 다신 여기 올 일 없을 거야. 어머니, 다신 저희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 대문을 나섰고 저희 뒤로 시모의 외침이 메아리처럼 들려왔어요. 이야, 어디가? 이 많은 배추는 어떡하라고? 거기 안 서? 이 못된 거사. 이미 사돈 어른 댁에 김치 보낸다고 다 말해놨단 말이야. 당장 돌아오지 못해? 저는 남편 손에 이끌려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자동차 핸들에 기대어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서러웠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가끔 난 미운 오리 새끼인가 했어. 잘난 형에 비하면 모든 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머니가 형과 날 차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성적은 당연하고 외모, 돈, 키까지 비교하면서 자존심을 뭉개셨어. 평생 그런 말만 듣고 자라다 보니 난 내가 정말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아니야, 여보.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자책하지 마.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이렇게 계속 패배감에 젖어 살았을 거야. 더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게. 이젠 어머니 말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형과 날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차별하는 그 말 가만 듣고만 있지 않을 거야.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도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내가 당신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런 말이나 듣게 하고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오열하는 남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왜 그런 말을 해? 당신 잘못 아닌 거 알잖아. 미안해하지 마. 당신 이렇게 와줘서 나 구해줬잖아. 그거면 됐어.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그만 울어. 어? 저희는 그날 차에서 몇 시간이나 울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집에 돌아온 건 늦은 밤이 다 되어서였어요. 둘 다 하도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지쳐서 누워 있었죠. 그때 남편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숙이었어요. 시숙은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야, 나 엄마한테 다 들었어. 이 싹수도 노란 게 어디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인연 끊겠다는 말을 해? 너 제정신이야? 고작 고졸 공무원인 주제에 네가 뭐 잘난 것 같아? 아니, 엄마가 김치 담그기 힘들어서 할 일 없는 며느리 좀 불렀다고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솔직히 말해서 네 와이프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그딴 천한 직업 가지고 꼴에 일한다고 까부는 거야?
변호사 일하는 네 형수도 아무 말 안 하는데. 평소에 젠틀한 척하던 시숙도 이럴 때 막말을 쏟아붓는 거 보니 역시 시모의 아들이었네요. 남편은 시숙의 말을 듣자마자 그날 처음으로 시숙에게 반말까지 하더라고요. 야, 너 내가 형하고 따르니까 내가 웃음냐? 너 딱 기다려. 엄마가 너한테 준 돈이나 뱉을 준비하고. 남편은 급히 연가를 내고 다다음 날 바로 시숙이 있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이성을 잃은 상태인 걸 알아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혹시 사고라도 날까 싶어서 말려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제가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남편은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뭐? 당신 경찰서라고? 어떻게 된 거야? 무슨 큰일 난 거야? 시숙은 뭐라는데? 남편은 차분하게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로 올라간 남편은 곧장 시숙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시숙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 입구에 서서 시숙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입구에 남편이 계속 서 있으니 결국 시숙이 나온 모양이에요. 야, 너 지금 남의 사무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영업 방해로 끌려가고 싶어? 영업 방해 무슨 영업 방해? 내가 형처럼 욕을 하기로 했어. 협박을 하기로 했어. 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걸 보기 싫으면 당장 내 돈 내놔. 난 돈 받을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니까. 무슨 네 돈? 난 엄마가 준 돈으로 차린 거야. 쥐가 나한테 돈 줬냐? 참나, 무슨 변호사가 날강도도 아니고 남의 돈을 거저 훔쳐가려고 해. 이거 형네 고객들도 알아? 모르면 내가 말해주고. 여기 도둑놈이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시숙은 남편의 말에 격분해 결국 주먹을 휘둘렀고 남편은 두어 대 맞고만 있었대요. 대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시숙과 함께 경찰서에 오게 된 거였죠. 저는 남편 전화를 받고 곧장 2시간 거리의 서울로 향했어요.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병원에 가 있었어요. 시숙에게 맞아서 눈가에 상처가 깊었는데 그 얼굴을 보니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생각 이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시숙을 곧장 폭행죄로 형사고발했고 단 한 대도 때리지 않았던 남편은 진단서까지 싹 끊어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댁은 발칵 뒤집혔어요. 시모가 와서 빌고 또 빌었고 그 잘난 형님도 저희와 합의를 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지만 남편은 돈을 줄 때까지 절대 합의는 없다고 강경하게 대처했어요. 결국 시숙과 시모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죠. 시숙이 시모에게 받아간 남편의 돈 1억 3,700만 원을 토해낸 것이었어요. 그렇게나 큰 돈을 날강도처럼 날름 뺏으려 했다니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남편은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 바로 고소를 취하해 주었어요. 시숙이 왜 그 돈을 토해낸 줄 아시나요? 알고 보니 요즘 직업이 변호사여도 밥벌이도 못하는 변호사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남편이 1인 시위라든지 광고를 해서 시숙에 대한 정체를 까발리면 본인 이미지가 상할까봐 그 돈을 준 거였습니다. 요즘 변호사도 이미지가 생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본인 밥줄 끊길까봐 준 거였죠. 남편은 시모와 시숙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고소를 취하하는 줄 알아요? 당신의 인생 불쌍해서 그래요. 평생 남하고 비교하고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는 데만 인생을 낭비하고 사니까. 이제 돈도 받았으니까 영원히 볼 일 없을 겁니다. 인연 끊고 삽시다 우리. 시모는 냉정하게 돌아서는 남편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순하기만 했던 불쌍한 둘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시숙에게 입금받은 통장을 저에게 고스란히 주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나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그동안 당신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 이제 내게 가족은 당신과 장인어른, 장모님 뿐이야. 고마워 여보. 하지만 이 돈은 당신 거야. 당신이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힘들게 산 값이라고 생각하자. 고생 많았어 여보. 우린 그 통장을 붙들고
한참이나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차별로 남편을 슬프게 하던 시모와 시숙과 이렇게 연을 끊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아이를 가졌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원하던 아이가 이제야 찾아왔나 봐요. 저도 정말 기쁘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정말 좋아해요.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면서요. 물론 그 일이 있고 지난 3년 동안 즐겁게만 보낸 건 아니었어요. 그 사이 시모에게 전화가 수십 차례 걸려왔거든요. 예, 세아가. 너 정말 이대로 안 보고 살 거냐? 아유, 어떻게 전륜을 끊고 살아?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어요. 어머님과 통화한 거 알면 그 사람한테 제가 혼나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끊지 말아라. 사실 네 시숙하고 큰며느리도 나랑 인연 끊겠다고 난리다. 나한테 있는 거라고 나 아들 둘뿐인데 둘 다 이 엄마하고 안 보고 살겠다고 그러니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니? 아, 정말요? 어머님이 시숙님하고 형님을 참 예뻐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형님이야 바쁜 분이 그렇다 쳐도 시숙님은 어머님이 제일 믿고 의지한 아들이잖아요. 둘째인 저희 남편이 서운해할 정도로 시숙님을 밀어주셨는데 무슨 일이 또 있었나 봐요? 시모의 하소연을 들어보니 저희 부부와 절연한 이유로 시모가 형님에게 많이 의지한 모양이었어요. 날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엄청 귀찮게 했나 봐요. 안 그래도 형님은 맨날 바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시모가 우는 소리를 하며 귀찮게 하니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사실 시숙이 영 능력 없는 변호사여서 맞는 사건마다 패소하고 그나마 들어오던 수임도 아예 뚝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임대료 내기도 어려운 지경이라 형님이 옆에서 경제적으로 돕고 있었나 봐요. 그런 상황인데도 시모가 계속 형님을 귀찮게 했으니 인연을 끊자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했죠. 큰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으니 큰아들한테 내가 계속 연락을 했지. 그런데 그것도 지 마누라 편드느라 오히려 나한테 그만 좀 하라고 역성이더라. 큰 며느리가 그동안 임대료도 내주고 변호사 일도 계속 도와줬다더니 대놓고 편을 들고 있어. 그거 참 안타깝네요, 어머님. 그런데 어쩌죠? 어머님이 그렇게 차별하시던 둘째 아들도 어머니 뵐 생각이 전혀 없다네요. 저도 그의 의견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둘밖에 없는 아들들을 왜 그렇게 비교하고 차별하셨어요? 뭐야? 그러고도 네가 며느리야? 시모인 날 버리고도 우리 아들이랑 살 자격이 있냔 말이야? 어머님이 저와 그 일 밥 먹듯이 무시하고 저희 집안까지 무시하면서 절 며느리로 생각 안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 며느리예요? 전 어머님 같은 사람을 절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네요. 저는 통쾌하게 한 방 날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큰아들 하더니 결국엔 큰아들한테도 팽당하고 만 거였죠. 결국 아들들을 차별한 대가로 시모는 큰아들 작은아들 할 것 없이 버림받아 아마 말년이 좀 꼬일 것 같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소식을 듣고 또 1년이 흘러 저는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낳았고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열심히 육아 중이랍니다.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손주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기저귀 갈 때도 옆에 와서 도와주신다니까요. 엄마, 아무리 예쁜 손주라지만 기저귀 갈 땐 조금 비위상하지 않아요? 난 내 자식인데도 가끔 힘들어요. 아이고, 비위가 왜 상해. 밥 잘 먹고 잘 누기까지 해서 예쁘고만. 난 우리 손주가 뭘 해도 다 예뻐.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나 몰라. 아주 손주 바보가 다 되셨다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를 보며 항상 다짐해요. 아이에게 경쟁과 비교를 가르치기보단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요. 남편도 역시 아이에게 욕심을 부리기보단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한 아이로 기르고 싶대요.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옛날 어느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현명한 사람일수록 다문입을 가지고 있다.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남과 비교하기보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이겠죠. 저는 시모와 시숙의 일을 거울로 삼고 항상 겸손하고 우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이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